5장 나아갈 길. 시장은 세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강연에서 나는 인간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의 틀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사는 영원히 타당한 과학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법칙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칙에 의해서만 사건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는 점도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생각이 작용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사람의 생각과 현실 사이의 양방향 관계인 재기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착각이 발생하면서 우발적으로 현실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가지 영향 모두 지금까지 무시되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주제에 불확실성 요소가 추가되므로 가장 단순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더라도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그려내서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둘 다 여러 번 해보았고 실제로 두 분야에서 전문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투자자로서 예측에 집중했고 자선가가 되어 처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측에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자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범위가 이례적으로 넓은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방금 지나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다른 금융위기보다 양적으로 훨씬 크고 질적으로도 전혀 다릅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은 일본이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1991년 부동산 거품 붕괴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정도입니다. 이번 위기가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다른 점은 일본의 위기는 한 나라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위기에는 세계 전체가 말려들었다는 점입니다. 대공황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신용과 레버리지 문제의 심각성은 1930년대보다 큽니다. 1929년에는 미국의 총대출 잔고가 GDP의 160%였는데 1932년에 250%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에는 365%에서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193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파생 상품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금융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겨우 1년이 지나서 금융시장이 안정되었고 주식시장은 반등했으며 경제는 회복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008년 붕괴를 단순한 악몽으로 생각하고 다시 평소처럼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번 회복세는 활력을 잃기 쉽고 2010년이든 2011년이든 더블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지금 분위기와 맞지 않지만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기간이 오래 이어질수록 회복을 믿는 사람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균형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서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지체 현상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이끌어갑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번 위기가 이전 위기와 다르다는 사실조차 아직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위기가 끝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포함한 일부는 반등이 이어지는 기간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혼동은 금융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분야 전체에서 발생합니다. 소련이 붕괴한 다음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나라도 아니면 몇 나라를 합쳐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거짓 구실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을 추구했지만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힘과 영향력이 가파르게 쇠퇴했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한 혼란도 불안정해진 국제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세계 질서가 떠오를 때 과거처럼 미국이 지배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과 다른 개념의 틀이 필요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와 분리해서 금융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전체 그림을 왜곡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뒤에는 정치라는 보이는 손이 있어서 이것이 시장 기능의 규칙과 조건을 설정합니다. 내 개념의 틀이 다루는 대상은 영원히 타당한 법칙에 지배되는 추상적 구조물인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입니다. 나는 금융시장을 역사의 파생물로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국제 금융 시스템은 동일한 경쟁 조건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조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고 부유한 국가들이 투표권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이사회도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중심국보다 불리해졌습니다. 이후 시스템을 지배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브레턴 우주 회의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한 제안을 미국 대표 해리 화이트가 반대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규제되었던 국제 금융 시스템은 그날 이후 거의 완벽하게 규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를 확산하는 전략인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계속 이끌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수립한 원칙들은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주요 국제통화 발행국인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평등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융 시스템은 2단계 구조입니다. 자국의 통화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나라들이 중심국을 구성하고 외국 경화로 자금을 빌려야 하는 나라들이 주변국을 구성합니다. 개별 국가는 위기를 맞으면 지원을 받지만 반드시 엄격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중심국에나 주변국에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심국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모든 사항보다도 시스템을 유지하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1982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채무국이 파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금융 시스템은 붕괴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금융당국은 협력해 이른바 협조융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채권국은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채무국은 추가 자금을 지원받아 일부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국은 심각한 침체에 빠져 라틴 아메리카는 10년 동안 성장이 멈췄지만 금융 시스템은 차츰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충분한 적립금을 쌓은 다음 대출금을 이른바 브레디본드로 만들어 나머지 손실을 상각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번에는 은행들이 협조 융자 대신 대출금을 증권화했으므로 손실 대부분을 채무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채무국에는 엄격한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만 시스템이 위험에 처하면 정상적인 원칙이 보류됩니다. 은행들은 집단적으로 파산하면 시스템이 위험해지므로 구제됩니다. 2007에서 2008년 금융위기는 달랐습니다. 위기는 중심국에서 발생했지만 주변국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다음에야 위기에 말려들었기 때문입니다. IMF는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변국을 중심국에서 발생한 태풍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IMF에는 자금이 부족했지만 회원국이 협력해 수조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도 IMF는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IMF는 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세운 기관인데 신용 부족 문제는 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IMF는 새로운 직무를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금융당국은 이번 위기도 과거 위기를 다루던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했고 금융정책과 재정 자극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규모가 훨씬 커서 과거와 같은 기법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먼 브러더스를 구제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금융시장은 실질적으로 기능이 중단되었으므로 인위적으로 기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스템을 위태롭게 할 만큼 중요한 금융기관을 더는 파산시키지 않겠다고 사실상 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위기가 주변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국은 정부가 이처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곳은 동부 유럽이었습니다. 중심국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시스템에 자금을 공급해 상업은행들의 채무를 보증했고 정부는 적자 재정을 동원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경제를 자극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또다시 붕괴에서 벗어나 점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사람들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산산조각이 난 달걀은 다시 짜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금융시장의 세계화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시장근 본주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금융자본이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은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의 열망보다도 금융자본을 규제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프로젝트인 세계화는 크게 성공했고 각국은 이런 추세에 거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시스템은 금융시장이 내버려 두어도 안전하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했고 그래서 다시 짜맞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는 세계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효한 규제들은 국가 주권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처럼 국제 협약도 있고 시장 규제에 대해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한의 원천은 항상 국가 주권입니다. 이는 멎어버린 기능을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규제 기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각국의 금융 시스템은 각국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주로 자국의 경제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흔히 금융보호주의가 등장해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파괴하기도 합니다. 영국 당국은 다시는 아이슬란드 당국을 믿지 않을 것이며 주변국은 외국계 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려는 요지는 규제의 범위가 세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시장이 세계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규제의 차이를 이용하는 거래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기업들은 규제가 가장 완화된 나라로 이동할 것이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위험을 떠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규제를 철폐하도록 강요한 덕에 세계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 규제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국이 통일된 규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추구하는 해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위기 기간에 유럽은 유럽 금융 시스템 보장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국의 시스템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유로화는 불완전한 통화입니다. 유럽의 공동중앙은행은 있지만 공동재무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을 보증하거나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일은 재무부 기능입니다. 위기 덕분에 이런 약점을 보완할 기회가 왔지만 독일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통합을 이끈 주도 세력이었지만 당시는 독일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던 때였습니다. 현재의 독일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침체보다도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도 세력이 없으면 유럽 통합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유럽에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에는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불황기에는 사회 안전망이 효과를 발휘한 덕에 유럽의 침체가 예상만큼 심각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감소했으므로 유럽연합의 정치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아일랜드 은행 시스템을 사실상 구제했고 아일랜드는 그 보답으로 2005년 부결된 유럽연합 헌법을 개정한 리스본 조약을 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럽연합이 정치적으로 부활하는 과정은 유럽 경제의 부활만큼이나 허약해 보입니다. 금융위기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달라진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든 나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승자도 나오고 패자도 나올 것입니다. 사건의 실제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국가별 상대적 성패를 예측할 때는 불확실성이 더 높아집니다. 터놓고 말하면 미국은 가장 많이 잃을 것이고 중국은 최대의 승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두 나라의 지위는 이미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상대적 지위도 크게 바뀌겠지만 세계 전체를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위 변화가 가장 클 것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었습니다. 달러가 주요 국제 통화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국은 이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미국은 이 특권을 남용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끊임없이 키웠습니다. 이렇게 미국 적자가 무한정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 이어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 호랑이들이 달러 보유액을 축적해 미국의 적자를 기꺼이 메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가계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 과정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주택 거품이 터지자 미국 가계는 과소비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 시스템도 엄청난 손실을 보았으므로 스스로 공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과 차인 매수 분야에서도 조만간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미국 경제를 계속 짓누를 것이므로 미국 경제는 이제 세계 경제의 엔진 노릇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았고 금융위기에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위기가 내부에서 발생해서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위기가 외부 충격이어서 수출은 타격을 받았지만 금융 정치 경제 시스템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창의력, 욕심, 기업가적 에너지를 발산시켰습니다. 또 국민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서 환율을 저평가 상태로 유지해 무역 흑자를 축적함으로써 노동, 잉여 가치의 상당 부분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최대의 승자로 떠오를 것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지배자들도 권력을 유지하려면 사회 불안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총력을 기울여 경제 성장률 8%를 유지함으로써 증가하는 노동인구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 흑자 덕분에 힘이 막강합니다. 중국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국내 경제를 자극할 수도 있고 교역 상대국의 투자와 대출을 늘려서 수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 재무부 채권을 사들임으로써 미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했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여야 하므로 중국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비틀거리는 동안 중국이 세계 경제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미국보다 작은 엔진이므로 세계 경제가 전진하는 속도도 느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될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긍정적 자극을 주는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환경에 순응할 것입니다. 일본이 떠올랐다가 가라앉은 것처럼 이런 변화는 일시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세계 정치 경제 추세이며 중국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국가, 브라질 같은 교역 상대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도도 내수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당연히 성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이 내륙 지방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스템으로는 신규 투자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투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은행 대출이 확대된 적이 2번 있지만 그 결과로 부실 대출이 양산되었습니다. 이제는 권한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넘어가서 지방은행 직원들이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중국이 당연히 성공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중국도 세계 경기 침체에 말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고전한다면 세계 경제는 엔진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성공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성공한다고 보는 편이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과 비슷합니다. 당시를 지배하던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습니다. 브레턴 우주에서 승전국들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이들 국가는 주로 케인스 경의 사상에 따라 세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다자간 시스템 이른바 국제자본주의는 완전히 붕괴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약해졌고 본질적 결함이 드러났으며 실용적인 대안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떠오르면서 현행 국제 금융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의 경제 구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가자본주의인데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옹호하는 국제자본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시대의 말기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국가자본주의와 국제자본주의는 서로 경쟁 중입니다. 어느 쪽도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실패했습니다. 국제자본주의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한 탓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함이 드러났습니다. 또 무산자보다 유산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매우 불공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국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국가 사이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분쟁의 첫 신호가 벌써 표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식민지 보유국이 자원 부국을 다룰 때 저지른 실수를 중국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보유국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고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천연자원을 얻으려고 중국은 그 나라 국민은 무시한 채 지배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부패한 압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지만 중국만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규모 석유회사를 사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계 광산회사 리오틴토가 중국 회사의 지분을 팔기로 한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금융기관들이 꺼리는 국가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얀마, 수단, 짐바브웨, 콩고, 앙골라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고 기니가 최근 사례입니다. 이로부터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는 물론 중국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며 여전히 채굴산업투명성기구에 가입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기구의 성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기존 다자간 시스템이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중국은 양자관계를 확대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도 다자간 시스템에 속해 있지만 현재 중국의 능력에 걸맞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국제금융기관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뿐이고 적극적인 관계 확장은 양자 경로를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달러의 역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특별인출권의 역할을 촉진하겠지만 위안화에 대해 자유교환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허용하면 환율 저평가를 통해서 값싼 중국 노동력으로 과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본을 통제하겠지만 브라질 같은 나라와는 위안화 표시 상호청산 계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위안화로 달러를 대체하지 않더라도 달러의 국제통화 지위가 약해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 구조인 국제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대표하는 국제자본주의는 무너졌고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상승세입니다. 가장 무난한 길은 현재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양자관계 시스템이 국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건전한 원칙의 바탕을 둔 새로운 다자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중국 모두에 가장 이로우며 물론 세계에도 이롭습니다. 단편적인 방식으로는 국제 협력을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체 금융 질서에 대해 일괄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국제 협력이 가능합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가 국제 협력과 전문가 평가의 주요 토론장으로 채택된 것은 올바른 진행입니다. 그러나 IMF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오랜 기간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G20는 정관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브레턴 우주 회의에서 단번에 거둘 수 있는 성과입니다. 회의에서는 현재의 국가 서열을 더 잘 반영하도록 IMF를 재구성하고 그 운영 방식도 개정할 것입니다. 대마 불사형 금융기관을 다루는 방법도 결정할 것입니다. 또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새로운 규정도 검토할 것입니다. 금융자본의 세계를 돌아다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었지만 이는 불안을 일으키는 원천임이 밝혀졌으므로 억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통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달러가 주요 국제통화로 사용되면서 경제 균형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달러는 이제 과거처럼 신뢰받지 못하지만 달러를 대신할 통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화폐로부터 금, 원자재, 유형 자산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이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불러일으키므로 위험합니다. 미국은 특별인출권의 사용 범위 확대를 꺼려서는 안 됩니다.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이 위안화의 달러 연동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것이 국제 불균형을 축소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별인출권은 여러 나라 통화로 표시되므로 어느 한 통화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인출권에 포함되는 통화의 종류도 확대해야 합니다. 위안화를 포함해서 새로 추가되는 통화 일부는 완전한 교환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달러는 우선적 준비 통화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이 지닌 커다란 장점 하나는 국제적으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 신용을 가장 시급한 곳에 제공하면 현재 상황보다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추가 준비금이 필요 없는 부국으로부터 필요한 나라로 준비금을 이전하는 방식은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소규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핵무기 확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금융 시스템 이외의 분야에서도 기존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UN,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미국이 주도해야 하지만 중국과 다른 신흥국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국가들은 브레턴 우주기관에 마지못해 가입했으며 이 기관을 지배하는 국가들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떠오르는 강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새로운 질서 창출 과정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자국에 유리한 시스템을 미국이 왜 앞장서서 바꿔야 할까요? 현재의 모습으로는 시스템이 생존할 수 없고 앞장서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힘과 영향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지도자가 없다면 미국의 상대적 지위는 계속 쇠퇴할 것입니다. 미국은 아직 세계를 이끄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부시 행정부 시절처럼 자신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포함해서 협력을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리더십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현재의 혼란 속에서 승자로 떠오르고 있는데도 왜 새로운 다자간 시스템을 따라야 할까요? 답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열린 사회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며 법치에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군사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성장을 기꺼이 인정하는 평화로운 환경에서만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미국이 적절한 위치를 차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초강대국이 정치력과 경제력의 우위를 모두 상실하고 군사적 패권만 유지한 채 쇠퇴하는 상황은 위험합니다. 앞에서도 역설했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가혹한 현실을 외면하려는 미국 국민에게 금융위기가 고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 승수를 활용했고 침체의 고삐를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더블딥이 온다면 국민은 온갖 협박과 선동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차기 행정부는 국내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계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은 바르지만 그는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부시와 체니는 힘이 정의라고 믿었지만 오바마는 국제 협력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시급한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 재건은 그에게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그의 경제 자문 몇 사람은 100년에 한 번을 제외하면 여전히 효율적 시장 가설이 타당하다고 믿는 듯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은 금융기관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이 더 강해졌으며 이들은 자신의 힘을 억제하는 시스템 변경에 반대할 것입니다. 시스템이 부서져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강연에서 설명한 금융시장 이론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중국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열린 사회를 향해 더 나아가고자 한다면 중국은 특권을 일부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 대중이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양보하지만 이 기간이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부패도 커다란 문제이며 법치를 도입해 시민에게 정부 비판을 허용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국가들에 인정받으려면 더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계를 이끄는 나라로 올라서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의견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탓에 중국 지도부가 적응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자신이 제국주의에 희생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길든 나머지 이제는 자신이 제국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소수민족과 아프리카를 다룰 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 지도부가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